안녕하세요. 몽실맘입니다. 박경리의 말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인생에 대한 물음, 진실에 대한 물음은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끝이 없게 그 물음에 매달리는데 모른다라는 그 말만이 확실한 것이죠. 모른다라는 확실한 말. 인생과 진실, 어쩌면 이 질문은 인간이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한순간 인생의 길을, 진실의 길을 찾았다 싶어도 이내 찰나의 빛처럼 쓰러지고 그야말로 가도 가도 끝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도 왜 끝이 없게 질문에 매달리는 걸까요? 두세 번 묻고도 답을 구할 수 없으면 포기하든가 혹은 더 애쓰든가 이런 모습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경리 선생이 저 말에서는 모른다라는 말을 품고도 끝이 없게 그 물음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더구나 모른다라는 그 말만이 확실하다니요. 말장난인가 싶기도 하고 혹여 무슨 선문답인가 싶기도 합니다. 선생은 토지에만도 26년 세월을 원고지 4만여 장 분량이라는 대단한 품을 들였습니다. 그 밖에도 무수한 글을 남긴 그야말로 한평생 문학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그런 대가에게 확실한 것이 모른다라는 것이라뇨. 저야말로 참말 모르겠습니다. 일본 소설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64살의 수학 박사는 세상 모든 사람과 삶을 아니 이 세상 전부를 수를 통해 이해합니다. 그는 집안일을 돌봐줄 파출부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녀의 이름보다 먼저 신발 치수와 전화번호를 묻고 그 숫자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물에 적힌 숫자, 전화번호, 우편번호, 자전거 등록번호 등에서도 약수, 소수, 배수 등의 계산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박사는 17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80분 동안만 기억을 지속하는 상태라 스스로 해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 모든 것이 숫자풀이에 매달리고 수학 잡지 현상 문제에 응모하여 푼돈을 버는 일이 전부이다시피 합니다. 주기적 기억 상실 때문에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사는 박사.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숫자와 연결되어 수학의 세계로 나가는 천재 박사. 그런 그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전자레인지 스위치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늙고 왜소한 손가락이 어떻게 무수한 종류 숫자들은 이토록 정연하게 통솔할 수 있는지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희한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숫자풀이를 하고 실수 없이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천재 박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심지어는 너무나 자주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박사는 팥줄부와 그녀의 아들에게 소수와 쌍둥이 소수에 대해 오랫동안 설명하다가 소수가 무한히 많다고 쌍둥이 소수도 무한하게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 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끝내버립니다. 수학 문제 풀이라면 24시간 짭담에 꼬박 매달린 천재 박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결론이자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한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야말로 그가 수학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박사에게 모른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향한 좌표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지 아닌지 모르는 소수의 세계를 탐색하는 그의 빛나는 열망은 수의 사막에서 소수의 오아시스를 찾아 나선 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염없이 걸어도 소수의 모습은 찾을 수 없지. 사방이 온통 모래의 바다야. 태양은 쨍쨍 내리쬐고 목은 바짝 마르고 눈은 가물거리고 정신은 몽롱하고 소수다 하고 뛰어가 보면 그냥 신기루일 뿐.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는 것은 뜨거운 모래바람뿐.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지평선 너머의 맑은 물이 출렁이는 소수란 이름이 오아시스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이야. 모른다라는 것이 새로운 진리를 향한 좌표가 된다는 수학 박사. 모른다라는 말을 품고 끝없이 질문해 나간다는 작가. 이들은 모두 질문이란 무엇인지 왜 질문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강의실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질문하세요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면 이내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학교만은 아니겠지요. 발표회장이나 회의실은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선생님이 부모님이 선배가 전문가가 이렇다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한 상태 혹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하니 기억해야겠구나 하는 시험에 나오겠구나 하고 이러한 상태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이 책을 쓴 이반 일리치는 바로 그런 삶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현대 사회의 시스템은 인간이 자발적인 배움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전문가의 절대적 의견의 지시와 교사의 일방적 지식주입이 중요할 뿐 스스로를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찾아보고 싶어하는 의지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익힐 수 없고 스스로 알아갈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신랄한 비판은 가르치는 일이 직업인 제게 대단히 뼈아픈 말이자 우리 모두에게도 가끔 가슴 뜨끔한 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질문이 사라진 모습이 우리 예사로운 일상이 되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은 질문의 세계로 한평생 걸어가는 대가의 모습을 경이로워하나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 시작은 아마도 지금 여기를 다르게 보는 것으로부터 찾아질 것입니다. 내게 익숙해진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것을 그로부터 질문이 일어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데 왜 그래서 왜라고 끝없이 왜를 묻는 똘망똘망한 아기의 눈망울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아기는 처음 만난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수많은 질문으로부터 아기는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그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발걸음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질문한다는 일입니다. 나는 작가는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으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작가는 칠흑과 안개를 향해 왜냐고 묻는 사람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 문제는 없거나 종결되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학도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엄연하게 생과 사이 상반된 것을 포대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학은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왜라는 질문 그 자체가 문학을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상상해 봅니다. 순수하되 근본적인 이 질문의 힘을 한평생 가져가고 살아가는 것. 박경리 선생은 그에서 한평생 모른다, 그러니 묻는다. 그런 마음을 품고 지냈나 봅니다. 끝없이 질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원고지 4만여 장의 토지가 장엄한 문학이 솟아올랐나 봅니다. 선생이 마음과 그를 마주하며 조딴 스스로에게 묻고자 합니다. 나는 무엇과 마주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찾아 나설 것인가? 나의 질문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거의 처음 사람하고 대면할 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물어봐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면할 때는 질문으로 대면했다가 나중에는 서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면은 또 그쪽도 저에게 저를 알고 싶어 하겠죠? 서로가. 그래서 친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남은 관계로 박경리 말을 더 이어갈게요. 책은 그에게 구원이었고 숨쉴 통로였으며 외롭지 않았다. 동굴 속과도 같이 차단된 세계 속에 책은 유일한 벗이었다. 와, 그 시대의 책을 정말 동굴 속과도 같이 차단된 세계 속에서 책은 유일한 벗이었다고. 참 영광이 책 읽기 존재의 증명. 토지에는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배경이 일제강점기이니 대부분 억압받는 식민지 처지라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의지가지 없이 외로운 이들은 더 힘들기 마련이었고요. 그런데 저 인용문에서 책을 구원으로 숨쉴 통로로 삼았다는 사람, 송영광은 백정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한층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토지 일권이 시작되는 1897년은 노비제도 폐지, 문벌과 신분 계급이 타파 등이 개혁제도가 시행, 갑오경장 1894년에서 1896년 된 이유입니다만 제도적 변화와는 달리 일상적 신분차별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특히 노비, 백정, 무당 등 맨 밑바닥 천민이 겪는 차별은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행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외할아버지가 백정이었던 영광은 어릴 때부터 천대와 멸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잘생기고 명민한 영광. 그는 우등생인 것은 물론 고든 의지와 용기로 독립운동에도 앞장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서희 아들 황국이 눈에 비친 영광은 섬세하고 화사한 감수성을 지녔고 굽힐 줄 모르는 내면을 가졌으며 그 밖에도 천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떠한 장점에도 백정이라는 신분이 꼬리표는 붙어 다녔고 그것은 영광과 그의 가족을 언제 어디서나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백정일 뿐이다. 어머니가 백정이 딸일 뿐이다. 내 아버지는 백정도 아니며 독립운동가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래도 백정의 핏줄은 백정이라는 멸시와 억압이 계속되었습니다. 천한 백정과는 함께 학교 다닐 수 없다는 소란에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남몰래 아들을 대처 학교로 보냈고 어머니는 잘난 내 아들에게 백정의 피를 몰려줬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백정은 또 백정의 핏줄이라면 누구든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듭하던 영광은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유랑극단 연주자로 만주와 조선을 떠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그는 낡은 짐 꾸러미 속에서 학창시절의 책과 노트를 발견합니다. 그 노트는 학창시절 시를 썼던 습작 노트였고 그와 더불어 영광에게는 책이 파묻혀 살다시피 한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책을 산다면 언제든지 쌈질 열고 꼬깃꼬깃 접은 1원짜리, 때론 5원짜리 지폐, 50원짜리, 10전짜리 주화까지 아낌없이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집을 비우기 일쑤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는 딸과 손주들을 돌보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식구 살림을 꾸리는 할아버지에게 늘 미안해했고 그 때문에 심심치 않게 책값을 받아가는 영광을 나무라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대려 영광을 역성들며 영특한 손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시절을 영광은 이렇게 떠올립니다. 책을 한 권 한 권 사 모으던 희열 속에서 살던 때라고. 그때 책은 내게 구원이었고 숨쉴 통로였으며 동굴 같은 세계 속에서 책은 유일한 벗이었다라고. 백정이라는 신분이 꼬리표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열거맨 시절. 그의 책 읽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길래 책을 사 모으며 희열을 느끼고 그 책을 버타고 그로부터 구원이자 숨쉴 통로를 찾아낸 것일까요? 실상 영광의 삶을 따라가 보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그가 측은하고 애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긍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영광은 줄곧 백정 핏줄이라는 천대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고 또 한때는 신분에 대한 증오심에 휘말려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이 자기 경멸과 자학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의 책 읽기는 자기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책이 구원이자 유일한 벗이었다는 그 이 말은 허망한 자기 삶에 대한 변명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도대체 책 읽기가 그에게 어떤 효용과 성과를 가져다 준 것인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 효용도 없고 어떤 성과도 창출하지 못한 채 책 읽기는 또 있습니다. 영광이 그것이 허구로 된 소설 세계에서 일어났다면 현실에서 더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책 읽기가 행해졌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전쟁터로 간 책들은 진중문고의 탄생이라는 부제 아래 사상전환이 일환으로 혹은 이문으로 목적으로 군인들에게 책을 보내기 위해 애쓴 수많은 이들의 기록과 그 때문에 성행했던 페이퍼북, 보급한 도서, 출판 그런 책을 전쟁터에서 읽던 병사들이 모습을 전해줍니다. 책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에서 맨 먼저 눈길을 끈 것은 몇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곧 전투를 치르기 위해 상륙함에 오른 군인들이 갑판에 비스듬히 누워 총을 옆에 둔 채로 책을 읽는 사진. 전쟁터에서 군용 천막을 친 채로 야전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병사의 사진. 심지어 그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천막 주변은 온통 물바다나 다름없고 병사가 누워있는 야전 침대는 물 위에 떠있는 뗏목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책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로 간 책들에 따르면 포탄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포획한 일본군 비행기를 지키면서 해변 야영지 침낭 속에서 심지어 용변을 볼 때조차 병사들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읽는 책이 대단히 심오한 것이라거나
병사들이 지적 탐구욕이 불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읽는 책에는 가벼운 오락물부터 지석하고 선정적인 읽을거리까지 소위 B급이라 할 만한 것들이 허다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백정자손이 책 읽기가 전쟁터 병사들이 책 읽기나 무용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책을 읽기 전이나 후에나 그들은 별 변화도 없습니다. 그들이 책 읽기는 그저 어느 때나 한 시절이 지나간 추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효용도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책 읽기. 그러나 백정자손은 그런 책 읽기로부터 숨쉴 통로를 찾아냈고 전쟁터의 병사들은 자신이 안간힘을 위해 인간임을 확인했다고 토론합니다. 병사들은 훈련소를 거쳐 전쟁터에 투입되면서 자신들이 군대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밖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새로운 기어를 언제든 바꿔 끼울 수 있는 고장난 장비를 대하듯이 군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한 병사들을 대체하여 새로운 군대를 투입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한 병사가 저녁 때는 땅속에 묻히는 일이 허다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책은 유일하다시피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책은 병사들의 기계 부품이나 군사 장비가 아니라 책을 읽는 살아있는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의 존재는 우리 군대의 소속 병사들이 그래도 여전히 인간임을 증명해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영광도 그러했습니다. 학창시절의 책과 시, 습작 노트를 발견한 이후 그는 그 시절이 오기가 오늘까지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백정자손이라 멸시당하고 그 때문에 뭐든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니 백정은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당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책 읽기 속에서 영광은 백정이든 아니든 자신이 인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확신을 현실로 옮겨오지는 못했지만 그 확신을 고집스럽게 품고 있는 것, 바로 오기 때문에 영광은 팍팍한 삶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정자손인 영광과 전쟁터의 병사들의 책 읽기는 결국 인간의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책 읽기로부터 정보를 얻고 배움을 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내가 인간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로부터 백정의 세계와 전쟁의 세계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야 할 세계가 그 어딘가에 있음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삶을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와중에도 책을 같이 했다는 게 정말 책은 정말 저도 좋아하지만 정말 이분들을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때도 책을 그 비웃음에도 참 이겨내고 끝까지 버텨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들에게 박경리 말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즐겁고 정말 기쁜 밤, 저녁, 주말, 아름다운 주말 되세요. 안녕.